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오전에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12포인트까지 더 고점을 높여간 하루였습니다. 두 분의 의원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민성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좀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가 돌아온 시장이다. 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네, 바이오가 돌아온 시장이다.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오늘 바이오가 정말 강했죠. 이따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김진경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던 시장이다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다. 사실 극명하게 갈렸던 하루였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장 초반부터 이 SK 하이닉스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 지수 자체 흐름도 좀 약세로 보였던 시장이었죠. 근데 이거를 또 방어할 때가 또 삼성전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코스피를 좀 돌리는데 또 성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경우 좀 예상치 못하게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골드만삭스라든지 이제 여러 증권가에서 좀 부정적인 전망으로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을 시키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일단은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이에 따른 좀 불안감이 조금 덜어내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으로 인해서 지수의 방향성도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또 실적 시즌이 진행하다 보니까는 주도주 그리고 소외주 사이에서 뭔가 키 맞추기 현상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따른 어떤 순환매 장세 그리고 종목별에 대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 당분간의 경우는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3,100선에서 3,200선 사이에서 좀 부근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찾아보다 보니까 3,200을 외국인이 누르고 있다. 이런 분석도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3,100에서 3,200 사이의 순환매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민성 의원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바이오의 컴백. 네, 맞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장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바이오가 반드시 가야 되는 시장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포커스가 코스피에 쏠려 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훨씬 더 강세를 보여줬고 그나마 이제 코스닥도 따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바이오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다가 유동성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을 기대하고 계셨는데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차례가 안 된 거지 못 가는 산업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클이 이제는 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게 대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또 유동성 장세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은 초입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가 움직이자마자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코스닥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하루 종일 바이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도 사실 바이오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이었는데요. 비소세법 폐암 치료제 렉라자 병행요법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59%나 급증했습니다. 시장 컨센을 좀 뛰어넘으면서 유한양행의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를 나오고 있는데요. 양 매수 없고 오늘 20% 급등해 마감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상승폭 더 키웠기도 했는데 기대감 좀 더 실어도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요, 조방원이 없으면 좀 계좌가 허전했듯이 하반기에는 좀 바이오가 없으면 계좌가 굉장히 좀 허전한 시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김민성 의원은 유한양행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은 바이오 이제 기대감 말고 실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찍힌다. 좀 이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 김진경 의원은요?
네, 유한양행 하면은 바로 랭라자 파워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네, 랭라자 파워. 오늘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았던 내용이잖아요. 자세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유한양행 하면 이제 랭라자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랭라자에 대한 2분기 매출 이런 부분들이 시장보다도 훨씬 더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좀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동사에 대해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요즘 안 그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한양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연 매출 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이 신약 탄생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경우는 이제 당분간 이제 랭라자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랭라자를 통해서 이슈들이 좀 더 주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일단 매출이라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 랭라자가 얼마만큼 유한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서서히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되었던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도 분위기이지만은 사실은 제약바이오주의 특성을 좀 보게 된다면은 개별 이슈에 또 민감하게 됩니다. 근데 유한양의 경우 일단은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로 인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또 터지면서 좀 주가 또한 강한 상승 흐름 보였었는데 여기에 또한 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유입이 되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감 그리고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좀 더 신규 매수가 가능한가라고 조금 고민되신다면은 신규 매수는 가능하지만 비중은 조금 적게 담으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은 조금은 적게 담으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대로 보유하고 가자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한양의 경우는 하나의 어떤 좀 랭라자는 재료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한양액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추세적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부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대 양봉 이후로 내일의 주가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럼 김민석 요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으로 찍히게 된다. 숫자를 좀 언급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한양행은 앞으로 좀 상징적인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랭라자에 대한 얘기는 워낙 앞에서 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FDA 승인을 받으면서 항암치료제 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에 대한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서 최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상이나 2상을 진행을 하면서 바로 기술 이전을 빅파마한테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마일스톤을 수령하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진행을 하면서 단기별로 받고 있는 이런 트렌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선적으로 만들어낸 게 유한양행이고 FDA 승인까지 만든 게 바로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는 바이오를 봤을 때는 임상 실험에 1상 정도 들어갔을 때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무조건 기대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이오를 바라보는 게 이렇게 유한양행처럼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랑 협업을 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실적을 찍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적을 찍고 있는 기업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알테오젠인 만큼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이상이라든지 이제 기술 이전 수출을 하더라도 별게 없구나라는 좀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서 바이오 시장이 많이 죽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유한양행이 바이오 사이클이 잘 가기 위해서는 잘 가야 되는 상황이고 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224일선을 한 번에 뚫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오랫동안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224일선 장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대부분인데 워낙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돌파를 하고 그만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사이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그동안 억눌러왔던 매수세가 한 번에 폭발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전 고점 구간까지 돌파할 수 있는 지금 시작점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많은
상황이고 바이오의 시작점이 되고 있고 그거를 좀 상징적으로 끌고 가는 유한양행이 새롭게 시작점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기대감 된다, 연매출 1조 원 이상이 전망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뭐 지난 1분기부터 해서 뭐 그래프가 많이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 1분기에는 4,700만에 좀 불과했다면 올해 1분기에는 1억 4,100만, 또 2분기에는 1억 7,900만 달러까지도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유한양행 또 오스코텍의 실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김민성 요원은 네. 오스코텍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데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사실 너무 못 받고 있긴 합니다. 이제 이 물질을 최초로 개발을 한 게 오스코텍이고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한 다음에 유한양행이 얀센한테 넘기면서 FDA 승인까지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밸류체인이 같이 엮여져 있어서 유한양행이 돈을 벌면은 거기에 대한 마일스톤을 같이 나눠서 오스코텍도 같이 가져가는 건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오스코텍은 FDA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 워낙 렉라자에 대한 모멘텀은 유한양행이다라고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한양행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물론 유한양행이 간다라고 하면 오스코텍도 같이 커플링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신약 물질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거를 계속해서 사들일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은 유한양행이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오스코텍도 커플링이 되지만 좀 더 강한 시세는 유한양행 쪽으로 갈 수가 있다 보니까 렉라자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유한양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렉라자에 대한 물질을 만든 기술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오스코텍이지만 조금은 더딜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 폴란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기를 추가로 도입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또 2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흘째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과 함께 오늘은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면서 4.9% 강세 속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딱 차트 보면 한 달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동참해야 하는 걸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요원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너무 좋은 종목인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근데 네. 지금 봐도 괜찮을까요? 약간 이제 몰매맞기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신규 진입은 추가 상장 이후에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진경 요원의 한 줄평도 궁금하네요. 네, 해외 진출도 탄력적이고 그렇다면 주가도 탄력적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묵내 맞을 한마디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네. 추가 상장 이후에 근데 사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좋은 얘기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리스크 차원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유자분들이 패닉셀에 빠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조 9천억 규모가 넘어가는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조금 위험하지만 기존 주주분들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를 이제 신규 주주분들은 유상증자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적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격은 이미 상회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7월 21일 날 신규 주식이 또 새롭게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할인가액이 들어가 있는 이런 주식이 앞으로 7월 21일 날 68만 원대로 새롭게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없는다 하더라도 주식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가치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싼 물량이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가격 변동성만 하더라도 약간은 손실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노이즈는 일단 피하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신주 발행 물량이 새롭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장하자마자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23.74% 가량의 수익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익권이다 보니까 상장하자마자 보호 예수가 걸린 게 아니다 보니 오버행 리스크가 바로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고 21일까지 계속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상장하자마자 수익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워낙 대규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무적인 우리가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주식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EPS라든지 ROE가 수치적으로는 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때문에 그거를 상회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늘어나고 자본금 납입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수치상으로는 일단 꺾일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착시 현상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다 보니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이거는 리스크 노이즈가 한번 끝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단발성 리스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토리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좀 높게 사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이 가격에 대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 이후로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김진경 요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해외 진출 탄력, 주가도 탄력. 앞서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개별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의 경우는 조금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환경이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폴란드를 비롯해서 일단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주요 유럽국들이 이 국방력 강화에 또 힘을 쓰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K9 자주포의 경우가 동사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기대감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가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최신의 국산 파워팩 개발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부품에 대한 수출 제한 해소에 대한 부분들도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 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좀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당장보다도 조금 우리가 중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 주도주 바로 조방원이라고 하죠. 이 방산주의 경우가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 속에서 주도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무래도 이 유상증자 관련된 어떤 조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해소가 되게 된다면은 충분히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수주 기대감 그리고 이 수주 기대감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한 차례 조정이 나왔지만은 오늘 장의 경우는 21선 위에 안착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2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되게 된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추세적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핫했던 바이오와 또 방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역시 오늘 또 가장 뜨거웠기도 했죠.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햇수로 이제 10년째 재판장을 가야 했던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결판 나면서 이제는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죠. 뉴 삼성 기대감 가득 안고 좀 주가도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리더의 컴백에 외국인의 러브콜까지. 하지만 또 차트를 보니까 사흘째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먼저 김민성 요원, 삼성전자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혹시 영화 해바라기 보셨습니까? 네. 네, 돌아왔구나 이태식이 이렇게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죠. 영화처럼. 죄송합니다. 네. 돌아왔구나.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좀 부끄러움이 다음 주엔 좀 없어지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그럼 김진경 의원은요. 네, 뉴 삼성의 기대 실현되나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네, 그럼 뉴 삼성의 기대.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게 사실 오너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간 뭐 진행되려던 사업도 계속 뭐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의 부진이 물론 이렇게 사법에 관련된 리스크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법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우려감도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뉴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술 경쟁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앞으로 회복 드라이브를 좀 걸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가를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신사업에 대한 발굴 기대감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쨌든 이런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대감 중에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이 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경우는 워낙에 사실 그동안 많이 납폭 과대가 되었었고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도하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좀 더 추가적으로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은 이 삼성전자가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죠. 바로 HBM. 이 HBM 부분에서 워낙에 지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HBM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회복을 해주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성과를 좀 보여줄 여부가 주가 방향에 또 가장 큰 관건이 되겠다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SK 하이닉스 좀 주도권을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HBM 부분이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줄 수 있을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처진 부분을 어떻게 회복을 해 나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많이 주가가 부진했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또 동참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정도는 또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된다는 점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는 7만 원 선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 선을 만약에 돌파하는 듯한 모습 보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의 경우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다라기보다도 1차적으로 7만 원 선을 바라보고 대응해 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오너의 빨리 숙제도 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민성 의원의 의견도 궁금해요. 돌아왔구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지금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게 사실 이제 구치소에 안 들어가서 잘 됐다라기보다는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체류를 이제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 게 좀 나가서 뭔가 회의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려고 하면은 이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오라고 하면 바로 들어와야 돼서 장기 체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삼성이 뭔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약간은 위축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과거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재용 회장 필두로 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끝나야지만 좀 본격적으로 지배구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번에 사법 리스크가 완전하게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멈춰 있었던 매수 대기 자금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신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삼성그룹이 내부적으로 탄탄해지는 이런 모멘텀만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개별적으로라도 삼성 계열사들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만 보더라도 삼성그룹에 대한 모든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돼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차트가 이렇게 쭉 빠진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CFO가 작년 7월 달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까지도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실망감 매물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더 빠질 자리는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바닥이고 이 바닥 구간에서 서서히 추세를 돌리고 있을 때 이번에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크게 변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나 삼성 계열사들이 다시 한번 탄탄하게 묶일 수 있다는 점 이런 모멘텀만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김진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HBM3나 HBM3, HBM4 여기에 대한 모멘텀 이제는 3까지는 납품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발 매출이 만들어져야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는 우려감 때문에 하방으로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패닉셀은 이제는 좀 제한적이다.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배당 분리과세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장기 매수 자금들이 조금 유입이 되면서 서서히 꾸준한 방향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7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줄 때 이번에 진짜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기대감 형성이 되다가 반등을 줄 때 못 사신 분들은 아마 7만 원대 여기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까 봐 여기서 제일 많이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평단가가 7만 원이기 때문에 이 7만 원대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8만 원까지는 쉬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7만 원대 돌파 유무를 좀 중요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지금 구간은 아직까지 좀 저렴한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추가 매수로 평단 관리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 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두 분이 입을 모아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는 뭐 이제 바닥이고 이제 올라서는 차례인데 오늘 네. SK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누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골드만삭스가 또 갑작스럽게 레포트를 쓰면서 그렇게 떨어진 건데 레포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HBM 가격이 내년부터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상 SK하이닉스가 HBM 전 세계 물량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되긴 사실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HBM4라든지 앞으로 이제 5나 6까지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서 벌써부터 공급 과잉을 생각하는 건 약간 조금 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가 하나가 팔리면은 HBM이 밑에 6개가 붙는데 지금 H100 블랙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버전까지 계속해서 선주문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HBM이 벌써 공급 과잉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부터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악의적인 레포트를 통해서 공매도가 한 2,300억 가량이 아직 쌓여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익 매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쓰지 않았나. 그리고 이 노이즈는 오래 가지는 않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엔비디아가 먼저 반응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좀 와닿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 과거를 생각해보면 요원님 과거에 좀 JP모건 때도 한번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새 또 30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역시 이 사이클이 또 반복되는 건 아닐지 그럼 이걸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 SK 하이닉스의 경우 이제 조정의 빌미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0만 원 선 좀 돌파를 하면 사실 좋겠지만은 30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의 구간이 좀 다가가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 자체도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30만 원 선을 넘기 위해서 한 단계는 또 쉬어가는 단계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어느 정도 수급적인 흐름도 확인하시면서 조금은 전략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 SK하이닉스는 매수 기회로 삼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공개해 주세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인그루드랩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이기도 한 화장품 ODM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게요. 본사가 뉴저지에 있고요. 미국에서 매출이 95% 이상 나오는 회사라고 합니다. 특히 선크림의 미국 매출 비중이 39%로 이 선 제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그루드랩 여름 성수기 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의원께 여쭤볼게요. 사실 화장품주들 좀 많이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그루드랩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K뷰티에 대한 열풍은 계속 지속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뷰티 열풍은 꾸준히 지속되는 중. 그럼 김진경 요원은요? 네, 충분한 매출 잠재력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드립니다. 네, 충분한 매출 잠재력 보유하고 있다. 그럼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모회사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제 시너지 효과도 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K 화장품, 정말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유럽, 중동, 뭐 북미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출이 또한 꾸준히 급증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주의 경우 이제 종목별로 옥석가리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여러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동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좀 더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장품주를 좀 고를 때는 이 화장품주가 정말 장점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 인그루드랩의 경우가 이 미국의 뉴저지 쪽에 이제 현지의 생산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공장의 경우 이제 관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한 매출 잠재력 기대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경우 이제 주가 조정은 좀 보였지만은 오히려 전반적인 추세는 유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주에 대해서 긍정적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평선 자체도 안정적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그루드랩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오늘장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우려를 가지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눌림이 나왔을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21선을 순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이렇게 추세 매매로 우리가 대응해보자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추세 매매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김민석 의원은 KBT 열풍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네, 지금 워낙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게 또 한국 화장품이기도 하고요. 이제 수입을 1위를 기록을 했었던 게 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데이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프랑스를 제치고 위협하고 있는 화장품이 K뷰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화장품은 워낙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이클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에 대한 모멘텀을 트럼프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뭐 수출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잉그우드 랩으로 매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약간 판매량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큰 관세에 대한 모멘텀도 좀 피해갈 수가 있어서 그게 좀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EM 기업과 ODM 기업이 있는데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성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ODM이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크게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코스메스 코리아도 공격적으로 이제 지분 인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5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자신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다른 화장품 대비해서 워낙 저렴하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장 잠재력은 빼놓지 않고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느리지만 잠재력, 포텐은 좀 살아있다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좀 하고요. 내일장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내일 우리 시장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또 올라서 근데 금요일이라 살짝 불안하긴 하거든요. 먼저 김민석 의원은 내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바이오가 이끄는 코스닥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진경 의원은요? 네, 실적 기대감이 있고 또 소외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이 있고 좀 소외된 업종들 종목 순환매를 좀 기대해보자는 의견과 또 코스닥 바이오 장세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슈 얘기해봤고 수급 얘기해봤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김진경 의원의 종목 하나 다시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6월 9일 날 가지고 오셨던 일진홀딩스가 목표가 5,500원, 수익률 31%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익절을 할까요? 네, 일진홀딩스의 경우 일단은 목표가가 1차적으로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목표가 도달했지만은 사실 아직까지 미처 좀 수익실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손절가를 좀 잡아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안정적으로 11선에서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죠. 오늘장의 경우는 이제 시장의 좀 영향으로 좀 다소간의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굳건히 지켜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선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자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민석 의원의 내일장 공략주도 궁금한데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일경제 앞에 민속촌인데 여기만 오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그거를 본국으로 가져갈 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들어왔다가 모국으로 많이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텍스프리는 여기에 대한 대행 수수료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 이제 중국 확대, 이제 무비자 입국 확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실적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이미 그 이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성수기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9,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저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6,000원대 라인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 7,300원을 넘어서 목표가 9,000원까지 외쳐주셨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김진경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궁금해요. 네, 저는 오늘 대한항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견고한 이제 운임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 철이죠. 이제 여름휴가 그리고 이제 또 남은 추석 연휴라든지 또 연말 시즌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수익이라든지 어떤 비용에 대한 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일본 노선이 좀 수요가 둔화가 됐다는 소식이 나오지만 오히려 반대로 미국에 대한 어떤 여객 성장이 또 서서히 또 회복하는 모습들, 그리고 동남아라든지 어떤 유럽 쪽에 대한 중장거리 노선들이 또 빠르게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에도 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비여객 부분에 대해서도 무인기라든지 어떤 민항기 부분 중심의 항공우주 사업이라든지 또 MRO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적인 성장세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지금 추세적인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배열 흐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정배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추세 매매를 좀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순저가의 경우는 24,5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29,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신 쪽에서 좀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대한항공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4,500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망까지 좀 채워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